안녕하세요. 삼원복수 승강기 기능사 용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유도전동기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슬립이라는 게 있댔죠. 슬립만큼 늦게 도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동기 같으면 100바퀴를 돌 건데 유도기 같으면 100바퀴에서 한 10% 손실이 있다고 보면 한 90바퀴 돈다 이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날아간 회전 손실을 슬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회전시 2차 주파수는 얼마 되느냐 그러면 날라간 이 주파수는 무슨 관계 있어요? 주파수는 우리가 동기 속도하고 비례했죠. 무슨 기억납니까? NS는 P분의 120F니까 속도하고 F는 비례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10% 날라갔으니까 그쵸? 2차 측에 남아있는 즉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개념인데 우리가 100바퀴를 돌라고 동기 속도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동기 전동기 같으면 얘가 100바퀴를 돌 거예요. 그쵸? 요래 되겠죠. 근데 유도 전동기 같으면 얘가 90바퀴밖에 못 돈 겁니다. 그럼 날라간 게 몇 프로? 10%인 10바퀴가 날라갔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날라간 10바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요 안에 남아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아있습니다. 안 썼잖아요. 안 써서. 100바퀴를 받을 에너지를 받았는데 지가 90바퀴밖에 안 돌았으니까 10바퀴만큼은 쓰질 않았죠. 그래서 안에 전기로 남아있는 에너지가 바로 2차 주파수와 2차 기전력이에요. 이해갑니까? 2차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쪽에 해전자 쪽이고 해전자 안에 원판에 전기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 남아있는 양은 얼마만큼 남는다? 순림만큼 남는 거예요. 왜? 순림만큼 안 썼잖아요. 10%만큼 안 썼으니까 90바퀴만 돌고 10% 남아있겠죠. 그래서 만약 설립이 10%다. 그러면 원래 주파수가 60Hz였을 때 10%인 0.1을 곱하면 얼마? 6Hz가 남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 기전력이 100V다 했을 때 슬립이 10% 0.1이면 얼마? 10V가 남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죠? 슬립만큼은 그냥 전기로 따지면 일로 회전하는 걸로 따지면 손실인데 전기로 따지면 남아있는 양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전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2차 측에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회전시 2차 전류 해가지고 보기에도 끔찍한 모양의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은 원래 기능사도 어려워하는 식이라서 기사는 승강기 쪽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부르면 등가회로와 출력비인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는 전기 기능사를 배우신 분은 아마 알게 변압기 등가위를 써가지고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름들만 좀 확인해서 보시면 P2를 보통 2차 입력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동기화트라고도 불러요. P2를 2차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2차 저항선, 2차 동선, 회전자 동선 뭐 이런 명호를 씁니다. 같은 말인데 일단은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이제 변압기 등가위로 해서 유도기 등가위로 바꾼 건데 자, 1차 입력이 있을게. 1차 측에 에너지가 103개가 들어온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단위는 뭐예요? P죠. P는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P로 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1차 측에서도 손실이 있을 거예요. 이게 1차 손실이 보통 PI는 이 I가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철손입니다. 우리 철손은 뭐예요? 그러면 앞에 배웠던 히스테리시손하고 와류손을 철손이라 불러요. 그래서 보통 1차 측 손실이 철손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1차 측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손실인 동손이 또 생길 겁니다. 동손은 PC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 PC2가 아니고 이거 잘못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PC1이에요. PC1입니다. 이거 1차 손실이 때는 1차 측 손실인 1차 동손이에요. 얘는 철손, 아이언맨, 얘는 PC1, 1차 동손.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이렇게 1차 측 손실이 있다고만 대강 기억하면 돼요. 자, 1차 측 손실이 얼마나 그러면 한 3개를 날려먹었어요. 그러면 103개 들어와가지고 3개 날려먹으면 2차 측에 몇 개 들어가요? 그렇죠. 100개가 들어가죠. 자, 이게 이제 100바퀴예요. 100바퀴. 자, 우리가 앞에 100바퀴를 넣었다는 말을 썼죠. 100바퀴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측에 손실이 있을 거예요. 2차 손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10바퀴를 날려먹은 누구예요? 바로 10%. 10% 바로 슬립일 겁니다. 이게 2차 측 손실이에요. 그래서 10바퀴만큼 날리게 됐으니까 출력 얼마? 90바퀴만큼 도는 거죠. 요래 보는 겁니다. 이때 2차 입력은 들어간 거 100개를 말하고 2차 손실은 날라간 거 10%인 슬립을 말하고 출력은 남은 거 90%가 되겠죠. 퍼센트 따지면 얘는 100%,
얘는 10%, 얘는 90%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뭐다? 바로 우리 출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죠. P2대 들어간 것 대 PC2대 날라간 것 대 P 나간 거의 B는 1대 100%대 설립 10%대 1 빼기 S 100% 빼기 10%니까 90%죠. 그 뜻입니다. 이게 100%고 얘가 10%고 얘가 90%를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얘가지요.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100바퀴 넣었더만 10바퀴 날라가고 90바퀴 돌았네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옮겼는데 이렇게 주로 안 쓰고 보통 여러분 적을 때는 P2대 PC2대 P의 B는 1대 S대 1 마이너스 S다. 이래 보통 씁니다.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옆으로 쓰게 되면 우리 밖에 거 안에 거 곱하는 거 있었죠. 근데 이렇게 밑으로 쓰게 되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돼. 그럼 이게 안에 거 밖에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SP2는 그쵸?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PC2죠. 같겠죠. 그래서 SP2는 PC2가 식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는 1에 곱해야 되죠. 이렇게. 이것도 안에 거 밖에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SP는 이렇게 곱하면 1 빼기 S의 PC2 이랬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래 곱해야 되죠. 이렇게 바깥쪽 길이 이렇게 바깥쪽 안쪽 길이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요래 곱하면 P죠. P는 요래 곱하면 1 빼기 S의 P2가 됩니다. 이렇게 식 3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식 3개를 따로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요 모양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P2 대 PC2 대 P의 B는 얼마다? 1대 S 대 1 마이너스 S. 즉 100개를 집어넣었더만 10% 날라가고 90바퀴 도네 라는 뜻이 바로 요 내용이 됩니다. 얘가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입력을 P2라고 부르고 얘를 다른 말로 우리 앞에 보시면 동기와트라는 말도 있었죠. 요건 뒤에 나올 건데 같은 말이에요. 그냥 용어입니다. 그냥 동기와트라는 말하고 같고 또는 2차가 회전자이기 때문에 2차 대신에 회전자 입력 이래도 같은 말이에요. 회전자 입력 이래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용어들을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손실은 회전자 손실에 되죠. 회전자 손실 이래 되고 이 손실이 PC2이기 때문에 이 PC 동손입니다. 그래서 얘가 2차 동손 손실 대신에 2차 동손 이래도 되고 또는 이 동손이란 개념은 저항손과 같아요. 그래서 2차 저항손 해도 되고 회전자 저항손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회전자 손실 해도 되고 이 용어를 만들기 시작하면 뭐 팔에 걸면 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이름 두 개를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손자 들어가면 금방 구별할 겁니다. 손자 들어가면 이 손실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요거 하나 외운 다음에 혹시나 이 식을 서로 붙여서 만드는 경우는 대학생끼리 곱해서 만들더라를 기억해 주시면 돼.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효율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쵸?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런데 2차 효율이기 때문에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이죠. 그럼 2차 입력이 아까 P2였고 2차 출력이 P였는데 여기 보시면 P는 1-S의 P2죠. 요걸 그냥 넣으면 요거 대신에 1-S의 P2를 넣게 되면 이 P2가 약분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1-S만 남죠. 이래서 놓고 보니까 우리 앞에 동기속도식에서 슬립식에서 N은 1-S의 NS라는 식이 있었죠. 아까 슬립식에서 여기서 NS를 여기로 넘기면 여기다가 저로 넘기면 여기 NS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1 빼기 S는 NS 이가 같죠. 그렇죠?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좀 1 빼기 S가 뭐예요? 이게 90%죠. 아까 10% 100% 넣었더만 10% 날라가고 나온 게 90% 이놈이 1 빼기 S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슬립이 10%다. 그러면 2차율은 몇 프로? 90%. 슬립이 5%다. 그럼 2차율은 몇 프로? 95%. 슬립이 3%다. 그럼 2차율은 몇 프로? 97%.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슬립 뺀 나머지가 전부 다 2차율인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러면 요 NS는 100바퀴를 넣었는데 N은 90바퀴 돌았어요. 그럼 얼마? 90%. 그죠? 이것도 90%잖아요. 그죠? 2차 100개를 넣었더만 출력 90개 나왔어요. 얘도 몇 프로?
90%다 90% 되죠. 그러니까 출력값을 나타내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 값들이 전부 다 출력을 나타내는 비율값이 되는 거예요. 1 빼기 S만큼.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이해가 안 되겠죠. 이거 되게 이해 안 돼, 원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우리 토크 시간 앞에 있었어요. 0.975 n분의 p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우리 n 대신에 뭘 쓸 거냐 그러면 이 식에서 0.975에 요 위에 있죠. 아까 n은 1 빼기 s의 ns라는 식이 있었죠. 요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1 빼기 s의 ns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p는 잠깐 0.97을 위에 넣을 필요 없지. 자, 다시 잠깐만 이걸 다시 지우고 0.97을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0.97은 그대로 앞에 써놓고 n 대신에 밑에다가 1 빼기 s의 ns를 쓸게요. 그 다음 위에 있는 p 대신에 요게 p였죠. 이거 p가 1 빼기 s p2였죠. 여기다 1 빼기 s의 p2를 써주시면 1 빼기 s 약분되면서 뭐로 바뀐다? ns분의 p2로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100바퀴 도는 거고 얘는 100개 집어넣은 거니까 같죠? 얘는 90바퀴 돈 거고 얘는 90개 나온 거니까 얘도 같죠? 그러니까 ns를 쓰나 n을 쓰나 ns를 쓰면 원래 있던 p2를 쓰면 되고 n을 쓰면 날라간 값인 나온 값인 90p를 쓰면 되죠. 그쵸? 그래서 2차 입력에 대한 값을 넣든지 2차 출력에 대한 값들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 똑같이 슬린 만큼 줄었으니까. 그쵸?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배운 건 똑같아. 그래서 0.975에 우리 n분의 p를 쓰면 여기에 단위가 킬로그램 메다가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9.8을 해주시면 단위가 뉴턴 메다로 바뀐다 정도 다시 그대로 해주시면 돼. 요때 토크를 뭘로 표시했어요? P2로 표시했죠. P2. 그쵸? 요때 NS분의 P2로 표시했는데 요 NS가 이름이 동기속도였죠. 동기속도니까 위에 것도 이름을 P2를 동기와트로 바꾼 거예요. 동기속도에 대한 동기와트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맞췄기 때문에 얘가 아까 동기와트의 이름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위에 여기 2차 입력을 동기와트라고도 하더라라는 개념이 토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크는 동기와트, 즉 2차 입력으로 표시한 것을 바로 동기와트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풀어보면 토크가 전압의 제곱이라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 옆에 써놨는데 참고로 보시고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추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일단은 비례추이는 농형에는 없어요. 권선형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 2차가 나오면 다 권선형이에요. 2차. 왜? 2차 저항법 자체가 권선형입니다. 이때 2차에다가 2차인 회전자의 슬립링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2차 책에 슬립링을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서로 연결해서 뭘 붙이자 그러면 가변장을 붙여놔요. 그러면 가변장을 연결해서 저항값을 바꾸게 되면 그렇죠? R2가 바뀝니다. 이 R2에 바뀌면 뭐가 바뀌냐 그러면 슬립이 바뀌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속도제에 쓰게 되면 2차 저항법이 속도제에 쓸 수도 있고 반면에 기동할 때 쓰게 되면 2차 저항법이 기동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놈인데 그래서 기동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러면 슬립을 병행하게 돼서 기동 전류를 낮추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최대 토크는 불변입니다. 요거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기사 쪽에서 전기기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능사 쪽에서는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은 우리가 뭐가 바뀐 게 슬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류 토크는 우리가 기동시 바꾸는 거랬죠.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 바꾸니까 얘 둘이 바뀌죠. 그 다음에 전류는 뭡니까? 역류와 관계 있죠. 역류도 같이 바뀌겠죠. 그 다음 토크 안에 우리 동기화트 아까 들어있었죠. 이게 동기화트도 바뀌는데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혹시나 문제가 등장하면 그때 가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가변장식은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는 요거는 슬립값이죠. 이거는 나온 값이죠. 그래서 얘가 10%면 위에는 90%가 되는 이런 관계를 가져요. 여기 R2식인데 요 식을 일단은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너무 전기적으로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속도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속도제는 농형인 경우는 전압을 바꾸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 대표적인 게 동기속도를 손을 대겠습니다. 그래서 NS는 P분의 120F니까 이 P를 바꾸는 게 극수를 바꾸는 방법, F를 바꾸면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전압도 있는데 전압 빼고 일단은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주파수가 잘 나오는데 이 주파수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집어넣으면 이걸 직류로 바꿔야 해. 그렇죠? 이걸 갖다가 컨버터브라고 불러요. 컨버터브. 그 다음에 이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야 해. 그럼 얘를 인버터브라고 불러요. 인버터브. 근데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떤 교류를 다른 교류로 바꾸면서 뭘 바꾼다? 전압도 바꾸고 주파수도 바꾸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바로 교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직류를 한번 거쳤다가 다시 교류로 바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교류를 손을 댈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VVVF 제어라고 부르고 보통 인버터 제어이라면 보통 VVVF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권선형은 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주로 2차 저항법을 통해서 비례취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예자법도 있는데 2차 예자법은 설립 주파수의 전압을 손을 대게 되면 우리가 앞에 E2S가 있었죠. 이거는 S의 E2였기 때문에 이때 설립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E실 해가지고 2차 전압을 추가로 더 집어넣게 되면 여기 설립값이 바뀌는 현상이 생겨요. 요건 안 변하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속도 제어를 하는 특성을 가진 게 2차 예자법인데 너무 깊이 파지 마시고 일단은 2차 저항법, 2차 예자법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권선형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형이 아닌 거 물으면 권선형에서 주로 많이 걸려요. 자, 일단은 문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이 아닌 거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은 2차 예자법, 2차 저항법은 권선형의 속도제어법이었죠. 그 다음에 1차 측에서 주파수 바꾸는 거는 우리 앞에 인버터를 쓰는 VVVF 주파제어가 있었죠. 근데 계좌제어법은 얘는 뭡니까?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이 있었죠. 계좌제어, 전압제어, 저항제어, 그쵸? 그렇게 해서 직류전동기 거를 일부 갖다 붙여놔서 이렇게 1차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1, 2차만 외우는 줄 알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동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동은 기동 전류가 6배가 흐른다 했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여야 되는데 용량이 5kW 이하예요. 이 용량이 되게 작은 전동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동 전류가 쨈에 흐르기 때문에 원래 전류가 작기 때문에 6배 흘러봤자 전동기 안 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서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을 다 걸고 기동을 하는 전전압 기동이라고 부르고 전기를 바로 직접 넣어가지고 기동하기 때문에 직입 기동이라고도 불러요. 반면에 5에서 15kW 쌓인 경우는 조금 전동기가 좀 커져가지고 6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전동기에 좀 무리도 가고 그래서 전압을 Y델타 기동을 써서 Y결선을 통해서 기동을 하고 델타 결선을 통해서 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델타는 그쵸, 병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커지는 특성이 있고 Y는 직렬이기 때문에 전압이 변하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Y결선을 하게 되면 기동 전압이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토크가 전압의 제곱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토크는 3분의 1로 감소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전압을 루트 3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전류는 Y결선 상태에서는 루트 3분의 1로 감소하는데 이 델타로 바뀌기 때문에 델타는 뭡니까? 우리 Y에 비해서 전류가 루트 3배 차이 나죠. 그래서 루트 3, 루트 3 하면 전체가 또 3분의 1이 돼. 그래서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가 둘 다 얼마? 루트 3분의 1로 감소하는 게 바로 Y델타 기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루트 3분의 1로 감소하고 기동 전류나 기동 토크는 둘 다 3분의 1로 감소하더라.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용량이 15kW 이상인 경우는 얘는 이제 용량이 너무 크니까 전압을 확 줄여야 돼. 그래서 아예 변압기를 써가지고 기동을 보상하는 기기, 즉 단권 변압기를 돌려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동 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기동시 공급 전압을 낮춰서 기동한댔죠. 근데 그러는 방법이 아닌 거는 그럼 뭐예요? 바로 전전압 기동은 전체 전압을 다 거는 거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외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를 안 적어놨는데 저항을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붙이는데 R을 붙이면 저항 기동, 그렇죠? 반면에 X를 붙이면 리액트 기동, 그 다음에 Z를 붙으면 임피던스 기동에서 우리 저항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붙일 수 있죠. 리액트 기동은 주로 리액트를 넣어서
낮추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제동법. 제동법은 우리가 직육이랑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발전제동, 헬스제동 보시면 알겠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놈이에요. 역상제동입니다. 시험에도 주로 나온 게 이놈인데, 자, 역회전하는 방법은 직육이랑 다르겠죠. 우리 직육이 역회전은 기억납니까? 계자나 전기자 중 하나만 반대로 해주면 방향을 역회전한댔죠. 근데 이 유도전동기는 삼상 유도전동기이기 때문에 역회전을 하는 경우는 삼상 중 임의의 두 선을 서로 바꾸는 방법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회전 자기장이 생길 건데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돌겠죠. 1번, 2번, 3번 선이.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거나 바꿉시다. 보통 1번과 3번을 잘 바꾸는데 얘를 3번 넣고 얘를 1번으로 선을 바꿔버리면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돌겠죠. 그러면 역방이죠. 회전 자기장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아무거나 두 손을 서로 바꾸면 역회전 자기장이 생겨서 여기 뒤로 돌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시험 문제, 자, 삼상 유도전동기 역회전 동작을 시키고자 할 때 대책은 해서 삼상 유도전동 역회전은 항상 뭐다? 세 선 중 두 선을 서로 바꾸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 들어가면 두 선 중에서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주로 바꿔요. 자, 거기까지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아니고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단상 220V 있죠. 상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 그러면 삼상 회전 자기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함상 회기장인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가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통 단상은 교본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이 교본 자기장,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지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기동 장치를 달아서 기동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토크와 큰 수 나누면 우리가 이걸 외우는데 요거 있죠. 반기, 반육, 콤분세라고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가장 기동도 큰 게 뭐예요? 그럼 반기 이름이 반발 기동형입니다. 두 번째는 반유, 반발 유도형이에요. 세 번째는 콤분세는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세이딩 코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반기, 반육, 콤분세라고 오래 보듯이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동톡과 큰 순서는 뭐예요? 그러면 반기, 반육, 콤분세,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하는 전동기 이름이에요. 그냥 전동기 이름, 전동기 방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은 뭐예요? 그러면 직육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직육에서 나온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육이는 교류기보다 뭐한 듯이 힘이 세대 있죠.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여기서는 가장 힘이 토크가 센 거고, 두 번째는 반발 유도형은 이중 농형 유도 전동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구조인데 요거는 너무 전문적이니까 여기까지 이름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분산 기동형은 이 상을 두 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면 이게 주건선을 타고 이렇게 하나 흐르는 거하고 보조건 타고 이렇게 흘러서 가는 거하고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주건선에서 나오는 자기장하고 보조에 나오는 자기장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건선의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뭐가 돼? 지상이 된다 했죠. 우리 위상차 때문에. 그래서 얘가 먼저 N이 도고 그 다음에 얘가 N이 되면 단계적으로 N이 이렇게 도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회전자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상을 통해서 회전자기를 만들어서 만약 3상으로 할 때는 T결선을 써갖고 두 상을 쪼개는 방식을 택하고 그 다음에 주건선, 운전건선하고 보조건선을 나눠가지고 이 위상차를 줘가지고 이제 코일 양에 따라서 먼저 전류가 흐르는 놈, 늦게 흐르는 놈을 구분되니까 이걸로 자속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반면에 역회전 할 때는 주건선이나 보조건선 중 하나만 접속을 반대로 하는데 이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사 쪽에서 저기 쪽에 자주 나오는 거라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동 후 이걸 사람 손으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보통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 문제는 분산기동형이 코일에다가 코일을 붙여놓으니까 뭐가 돼? 위상이 되게 안 좋겠죠. 왜? 지상에다가 더 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건선에다가 콘덴서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좀 위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산 기동형에다가 콘덴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콘덴서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 콘덴서가 쓰게 되면 위상이 좋아져서 뭐가 돼? 상당히 역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효율도 높아짐으로써 아예 그냥 콘덴서를 계속 붙여놓는 영구 콘덴서 기동형을 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얘는 역률도 좋아지고 효율도 좋아지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주로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등등에 주로 쓰는 게 콘덴서 기동형이에요. 영구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딩 코일형이 있는데 세이딩 코일형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욕실에 조그만 그 환풍기 하나 붙어 있죠. 욕실 같은데 그놈이 바로 세이딩 코일형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고깃집 같은 데 가보면 유리창 쪽에 보면 환풍기 붙어 있죠. 걔들이 전부 다 대부분 세이딩 코일형입니다. 뜯어보시면 다 세이딩 코일형. 가격이 되게 싸죠. 환풍기 같은 거 보통 10,000원이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조상 얘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역회전이 불가능해. 그래서 보통 기본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편을 4개를 감아가지고 4개나 뭐 3개나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감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타고 가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여기도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코일이 한쪽에는 없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항상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로 항상 돌리는데, 얘는 전류를 거꾸로 넣나 바로 넣나 위상차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역회전이 안 되고 한쪽만 도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계속 운전 중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역률도 나쁘고 효율도 나빠요. 그래서 보통 10kW 이하의 소형 전동기, 보통 환풍기 정도에 주로 많이 씁니다. 선풍기도 쓸 수 있겠죠. 선풍기도 뒤로 돌릴 일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보면 우리 문제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단상 유도 전동기로서 널리 쓰는 것을 했을 때 역률을 걸고 넘어지면 누가 된다? 콘덴서예요. 콘덴서. 그렇죠? 우리 콘덴싱, 콘덴싱. 답은 3번 되죠. 자,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가 전동기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들이, 용어들이 되게 어렵죠. 왜? 전동기 자체가 부속을 뜯으면 각 부속마다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계보다는 전동기가 종합적인 기계다 보니까 전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용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챕터 1을 보면서 와 멘붕이 왔는데 챕터 2를 보면서 더블로 멘붕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고 문제에 나온 거 가지고 그냥 읽어서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정도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 여러분 뭐 전기기사 붙었으니까 전기 잘하겠지 그게 아니고 전기기사 치는 시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내가 100%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보통 시험을 다 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항상 복습을 통해서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나올 때 안 틀리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